안녕하세요. 저는 40세이고 지방에 있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남성입니다. 어쩌면 남성이라서 그런지 여기에 이야기를 쓰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럽네요. 그러나 몇 년 동안 겪은 일이 매우 황당하고 분노스러워서 용기를 내어 이곳에 이야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사건 이후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할 곳 없이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이곳에서 제 마음을 조금 풀어보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가난하지 않은 집안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져서 부모님의 권유로 두 분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후회할 정도로 고생하면서 가게 일을 배우게 되었어요. 두 분은 제가 가업을 이어받으면서 일을 허투루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더 엄하게, 더 고생시키면서 가게 일을 가르쳐 주셨지요. 덕분에 가게 일은 정말 제대로 배웠고 돈도 빨리 모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잡혀 가게 일을 배우느라 나가서 놀 시간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남들보다 빠르게 모은 돈으로 당시 사귀고 있던 아내와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평생 직장도 찾았고 돈 걱정도 크게 없었으니 사귀고 있던 아내와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아내가 여러 핑계를 대며 결혼을 미루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자신의 커리어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에서도 저보다 더 괜찮은 곳을 졸업했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제법 탄탄한 회사에서 일하며 만족하고 있어서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 결혼을 미룬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일하는데 절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아이도 아내가 준비됐을 때 가질 것을 약속했는데 그럼에도 다른 핑계를 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미루는 진짜 이유를 듣게 되었어요. 최상, 너도 알다시피 나는 보육원 출신이고 부모님도 없고 친척도 없어. 너야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어떤 배경이든 조건이든 상관하지 않겠지만 아들로서 부모님의 입장에선 그렇게 아닐 거예요. 흠이 많아도 너무 많아 보일 거라고 고아로 혼자 아동 반응만 하는 사람이라 모은 돈도 얼마 없으니 나 같은 여자보다 안 좋게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둘 중 하나라고 동정심으로 무한히 불쌍한 존재로 보거나 평범한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라 어디에도 섞일 수 없는 불편한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아내는 살아오며 직접 겪은 차별과 가진 자격지심으로 인해 번번이 결혼 이야기를 피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배경은 저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더는 결혼을 미루다 아내를 놓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조건 결혼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돌진한 후 결국 저희 아내의 마음을 돌려 부모님에게 결혼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나 내심저도 부모님께서 아내를 탐탁지 않아 하실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두 분께서는 아내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감싸 주셨어요. 왜 그런 걸 먼저 걱정했니? 우리 혜정이가 이렇게 예쁘고 태견스러운데 왜 엄한 걱정을 했어? 난 내가 여길 오면서까지 마음속으로 걱정했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 예쁜 애가 평생을 혼자서 외로워하고 힘들어 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간의 가족이 돼 줄게. 그러니 이제부터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내 뒤에 있을 테니까. 그래, 혜정아. 앞으로는 친부모님으로 생각하고 하고 싶었던 것, 듣고 싶었던 말 다 해달라고 하라고 우리 딸 혜정이 말한다면 모두 들어줄 테니 부모님의 따뜻한 말씀에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의 결혼 준비는 속도가 붙게 되었고 금방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던 우리는 결혼 4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임신 소식으로 미래를 더 행복하게 꿈꾸게 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껏 기대하고 있던 우리 가족이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가족들은 모두 얼굴을 어둡게 하진 않았어요. 당시 아내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를 위해 밝은 표정으로 지내려고 노력했지요. 또한 아내에게는 전보다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일에 슬퍼하면서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더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런 가족들의 모습 덕분에 아내는 생각보다 빨리 힘을 내고 유산의 원인을 자신의 부족한 체력과 건강 때문으로 생각했는데 휴직 중이던 회사를 퇴사하고 더는 유산하지 않는 건강한 몸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유산하지 않았다면 아내가 퇴사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의지를 내면에 품었습니다.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이후 퇴사한 아내는 운동을 하면서 집안일을 열심히 했고 가끔씩 가게에서도 일을 도와가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SNS를 통해 갑자기 소위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광고를 하면서 상당한 돈을 벌게 되었죠. 돈을 벌어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전보다 더 밝아진 아내를 보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어디서나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이 저에게는 걱정스러웠지만 아내가 행복해하고 그로 인해 일을 함께 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남은 것은 거의 없이 된 상황이었어요. 재산이라곤 사기 사건 이후 취업하고 있는 가게와 근처 허름한 고향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장만한 집을 줄여 부모님 빚을 갚는 데 쓰려고 했죠. 그때 아내와 처음으로 부딪히게 된 거예요. 이 집을 팔겠다고 왜 그럼 부모님 빚이 남아있는데 자식으로서 손 놓고 있어. 우리가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었던 건 전부 부모님 덕분이야.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금방 다시 이런 집으로 이사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나 믿고 따라줘. 왜 그래야 돼? 이제 상속된 것도 아니잖아.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셔서 갚을 수 있는 돈을. 당신이 왜 갑자기 돈을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공과 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해. 부모님은 개인적인 일에도 관여할 권리가 있어. 맛집에 가는 건 무난하지만 줄이면 안 돼. 부모님에게 오랜 시간 많은 도움과 배려를 받아왔는데 갑자기 당신의 태도에 대한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억울하게 느껴졌어.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옆방에 계셔서 참았어.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어. 그 이유가 뭐니? 너 이유가 도대체 뭐야? 아, SNS로 돈을 벌어? 그건 알아.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 좋은 장소에서 찍어야 해. 모든 것이 좋은. 어디서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좋으면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져서 계정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것이 수익으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돈을 벌어서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당신의 말대로 하면 우리도 어려워지고 부모님도 어려워하세요. 그것이 이유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지금 그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우선순위도 몰라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말하던 아내가 많이 화가 나도록 눈치채고 결국에는 제 의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집을 팔아서 나온 차액으로 부모님의 남은 빚을 갚게 되었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하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식의 협소해진 생활에 관해서 실망한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미안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처에 있는 허름한 고향집으로 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몇 차례 설득해봐도 고집이 꺾이지 않아서 결국 두 분을 고향집으로 모시게 되었죠. 이후 당황한 집안 상황이 정리되고 이제 정말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가게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기 사건 이후 건강이 좋지 않았던 두 분께는 말 없이 가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지고 완전한 어둠으로 변한 건 출혈이었어요. 정말 다행히 아내가 저를 발견하고 빠르게 병원에 이송돼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절반 이상 마비되었습니다.
재활을 통해 이전과 비슷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지만 걸리는 시간은 아직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뇌출혈로 쓰러진 아들의 일을 스스로 탓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면목이 없었습니다. 제가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모님과 아내를 상처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재활을 하여 빠르게 이전의 몸 상태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치료하고 돌보기 위해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셨지만 최근의 사기 사건으로 인해 건강이 많이 나빠져 결국은 평생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은 SNS로 돈을 벌고 있던 아내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모든 상황이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돕자고 집을 줄여서 이사한 것과 뇌출혈로 쓰러져 아내의 도움 없이 움직이기 힘든 제 상황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 빨리 이전과 같이 회복하려는 저에게 폭언을 수시로 했죠. 무슨 소리야?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미안. 병원에서 배운 재활을 하다가 넘어졌어. 야, 근데 나 괜찮아. 혹시나 해서 바닥에 이불을 깔아놨거든. 그래서 안방고리 모양이야. 굳이 집까지 와서 이렇게 해야겠어? 당신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 때문에. 어지를 줄만 알지만 정리는 못하잖아. 결국 지금 재활하겠다고 이 난리를 만든 거 내가 다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집안일을 만들어서 사람을 힘들게 해? 미안해. 나는 빨리 재활해서 다시 전처럼 움직이려고 해. 앞으로는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운동만 할 테니 미안해. 그렇게 의욕이 불타오르고 혼자서 재활할 자신 있으면 병원 재활치료 가지 마. 집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돈 낭비할 필요 있어? 여보, 미안해. 당신 힘든 거 알고 있으면 내가 조심해야 하는 건데 어떻게든 해 놓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당신 힘들지 않게 할 테니 됐어. 누구든 도와줄게. 또한 장애인을 학대하는 사람이 되려 한다고 그러는 거지. 입에서 나오는 지겨운 소리도 그만하고 일어나서 침대에 누우세요. 왜 혼자서 일어나는 것조차 아직 못하냐고요? 도대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올바로 재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돈을 그렇게 쓰는데 뭐라도 나아지는 게 없나요? 조금 비켜야 내가 도와드릴 수 있어. 몸에 대한 아내의 비난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불만을 표현하는 상대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 걱정으로 찾아온 부모님께도 아내는 가혹한 말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그러실 거면 어머니 댁으로 데려가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께서 요즘 저 사람을 신경 써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과하지 않으세요? 제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집이니까요. 집에 오실 시간이 있으면 어디에서라도 일자리를 찾아보시고 필요한 돈을 스스로 벌어보세요. 아직도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인가요? 돈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셨으니 집에 몇 시간 동안 방문하셔서 그 사람을 돌보시는 것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간병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부담돼서 그래요. 그 사람의 병원비부터 우리 집 생활비까지 모두 부담하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게다가 두 분의 생활비까지 보태고 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이 사람과 나는 하루에 잠깐씩만 일타니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돈 받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생활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소식은 미리 말씀해 주셔야 했는데 혹시 말 안 하시려고 하다가 제가 말로 꺼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으로 오실 때 최소한 하루 전에, 그리고 오시기 한두 시간 전에는 연락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SNS 라이브로 물건을 팔 때 오시면 안 된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꼭 하루 전이나 한두 시간 전에 연락 주시고요. 가진 걱정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혼자 팽개쳐 있다가 정신착란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연말이라 그런가 마음 한켠에 지금도 그때 사건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치료를 받고 정화하고 싶어요. 보이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가족과 화합하며 이겨내려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SNS에 올라온 사진들만 보면 아내는 제 재활에 무척이나 적극적인 모습이었고 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다독이는 착한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SNS로 가족을 이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의 아내를 보며 이런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맞는 건가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며칠간 줄기차게 내리던 비가 더 많이 세차게 내리며 폭우로 변했어요. 제가 살고 있던 동네는 도심의 아파트 단지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부모님의 이사하신 고향집은 뒤로는 산 앞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어 걱정이 들었습니다. 한참 후 허름한 부모님의 집이 폭우와 범람한 강물로 휘몰리는 상황을 듣게 되었고 부모님께서 이재민 대피시설로 몸을 피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사실을 저에게 알리지 않았고 내리는 비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여 전화했지만 부모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의심스러워져 도청과 군청에 전화하여 부모님께서 거주하던 마을에 물난리가 일어나 이곳 주민들이 이재민 대피소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번에도 저희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랬겠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께서 자식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부모님을 대피소에서 집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해 아내에게 부모님이 계시는 곳까지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정색하며 안 되단다고 대답하더군요. 아버님 어머님을 우리 집에 모시자고 방금 대피소에서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근데 왜 거기서 문제없이 생활하는 분들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그리고 우리 집이 넓다면 얼마나 넓다고? 여보, 우리 집 옛날 집처럼 넓지 않아. 우리 집도 놀 곳이 없어서 이삿짐 포장 그대로 들어왔다고 두 분도 여기서 우리 눈치 보는 것보다 거기서 마을 분들이랑 같이 지내는 것이 편하실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당신, 뉴스 못 봤어요? 임시 대피소 광경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거기 말 그대로 임시 단계예요. 밖에서 자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라고 해요. 거기 두 분께서 몸이 건강하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부친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걸 모르고 말씀드렸네요. 얼마 전 당신이 아버님께 전화한 내용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당신이야말로 고집을 부리는 거죠? 난 싫어합니다. 제가 못 가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걱정되면 근처 모텔로 데려다 주고 제가 운전해서 대피소로 데려다 줄게요. 제가 이런 걸 할 거라고 하니 정말 미친 소리네요. 집이 넓었으면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제 의견을 무시하고 집을 팔지 않았으면서도 미리 두 분을 집으로 데려왔을 텐데도요. 그런데 이 상황은 제가 만들어낸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도 처음부터 속지 않았다면 폭우나 지진이 오더라도 문제 없었을 텐데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상황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데리고 가라고 해서 돈까지 벌면서 챙겨야 한다니 이게 너무하잖아요. 그럼 당신도 몸 관리 잘하고 제 부담을 줄여줬어야죠.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분이 모텔에서 자거나 집에 기어이 모셔와서 제가 결심해야 하는데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어머님, 시아버님 되실 분들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은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품어주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아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아내 없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 부모님께서 사랑하고 거절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을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집으로 두 분을 모시진 못했지만 아내가 먼저 한 말처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며느리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아내의 도움을 거절하고 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병원 재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병원을 다니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죠. 조용히 합의 이혼을 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끝내기도 했지만 그때 아내가 이제까지 나와 부모님께 했던 행동들을 덮어야 했어요. 그것이 싫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당할 유책 사유가 있고 그 유책 사유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고 싶었습니다. 설령 사람들이 모두 아내의 유책 사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해도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징표를 찍고 싶었던 거죠. 그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가 바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가 하는 폭언을 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친구들과 전화로 우리 부모님에 대한 험담과 무시를 하는 아내의 목소리도 모두 기록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몸이 불편한 탓에 아내에게 들키지 않고 그 증거를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지만 증거들은 계속 모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내와 다툼이 있고 한 달 정도가 지난 무렵 예상하지 못한 비밀을 듣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가 병원으로 호송되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된 시간은 제가 재활치료를 받는 도중이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이미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말했어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어머니가 입원 중인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이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어머니께서는 사기를 당하신 후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믿기지 않아서 아내에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물으러 갔어요. 어머니, 왜 집에서 쓰러지셨는지 말해주세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별일은 없어요. 어머님은 당신의 재활치료 중이셨는데 찾아오셨다는 거였어요. 잠깐 거실에 앉으라고 하고 냉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고 무시하고 차를 만들었다가 다 준비하고 거실에 계신 어머님께 고기를 돌리러 가다가 어머님이 바닥에 쓰러지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119에 전화해서 신고했어요. 만약 그때 소리가 나는 걸 놓치고 뒤돌아보지 않았다면 어머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여보, 모든 것이 내 탓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신이 없어서 아내가 보통일 때는 어머니를 무시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병원 검사 결과 심정지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죠. 당시 장마가 끝나고 나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 건강 상태가 나빠진 어머니께서 저희 집까지 찾아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를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이별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이유는 내 탓이 아닌지 생각했어요. 제 몸이 건강했다면 어머니가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더운 날 집으로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해보자 왜 계속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불행이 계속되는지 하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져 있을 순 없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아버지를 생각해서였죠. 어머니를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유로 그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감정을 지우고 아내에게 부탁했어요. 아버지를 돌보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죠. 아내에게 무거운 부탁을 해야 될 것을 감수하면서도 말했죠. 하지만 아내는 내가 말하기 전에도 이미 혼자서 아버지를 챙기려고 했습니다. 여보, 바빠 보이는데 아버지 좀 보고. 혹시 혼자서 많이 힘들 것 같아서 도와드릴까요? 바쁘신데 이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미안해하는지 말하셔도 되는데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거죠. 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댁에 갔다 와요. 냉장고에는 반찬이 있긴 한데 입맛에 맞는 음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버지께 가져다 드릴 요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버지께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버지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스스로 몸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죠. 오랜만에 볼 수 있는 아내의 다정한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리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아내가 다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의도가 있나 싶어 수상하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마냥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로 되어 계시는 분을 당장 코앞에서 떠나보내게 된 일이 아내의 마음에 큰 짐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와 아버지에게 다시 잘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내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며 저도 몇 달 만에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앞으로 하나씩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 아내는 자신의 말대로 홀로 계신 아버지를 돌봄 위해 자주 집을 비우셨고 또한 제 재활치료에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재활치료의 의지를 불태우게 된 저는 집과 병원을 가리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께서 집으로 찾아오신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된 날에도 저는 거실에서 재활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힘이 빠져 거실 바닥에 눕게 되었는데 홈캠이 눈에 들어왔어요. 원래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또 임신한 아내가 무슨 일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치한 제품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난 뒤 그대로 서랍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홈캠을 이사하면서 이삿짐센터 직원분이 설치를 해주셨죠. 전 집안일로 정신이 없었기에 그 홈캠을 깜빡하고 있었고요. 혹시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져 있을까 해서 그곳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요. 확인해 보려고 SD 카드를 빼서 동영상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연락 없이 제가 없던 우리 집을 찾아오셨고 짜증내는 아내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님, 왜 문을 그렇게 쿵쾅쾅 두드리세요? 라며 엄연히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집에 오실 때 연락 좀 주세요. 우리 집이 어머니가 사시는 동네 마을회관도 아니고 오시고 싶으면 아무 때나 찾아와도 되는 곳인 줄 아시나요?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휴대폰 하나면 어디든 언제든 일을 하는 일터가 된다고 했으니 방해받으면 안 된다고요. 만약 지금 방송 중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일 돈을 벌게 되면 아버님, 어머님과 늘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그 일까지 낭비를 막으려 했는데 방해가 될까봐 걱정했어요. 이게 아니었냐고요? 내가 지금 돈을 벌 것 같다고 하니 최상위가 쓰러지며 계속 무시해온 거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가족 전부 다 내 팔 아래에 있는 것 같아서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던 거냐고. 아이고, 깜짝 놀라네요. 왜 소리를 질러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어떻게 무시했나요? 무슨 말을 했나요? 그이가 어머님께 찾아와서 제가 그를 무시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애가 우리에게 말할 것 같은 아이였으면 내가 우리 재상이에게 그런 말도 할 줄 알았어요. 행동도 하지 않았겠지. 우연히 알게 됐다. 내가 최상위를 세상이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내가 우리에게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확인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널 찾아온 거다. 괘씸한 년, 우리는 내가 우리를 시부모님으로 대접하지 않아도 무시를 해도 참아왔다. 세상에게 내가 한 짓을 입 밖으로 꺼낸 적 없고 내색도 한 적 없어서 우리 때문에 너희가 피해를 봤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너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우리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탕해왔다고. 그런데 최상위에게도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내 남편을 최상위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너를 얼마나 신경 써줬는데 최상위가. 처음에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 우리의 배경 때문에 우리를 판단한 것을 이해하겠지만 절대로 당신 앞에서 상처를 주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처음에는 며느리들의 사람 패경 따위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세상이 그 정도로 말하니 조금 더 신중해져야겠다. 또한 우리 앞에서 긴장한 당신이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고 당신이 유산을 할 때도 우리에게 조심해달라고 탄원했다. 그때 마음속에는 걱정뿐이었겠지.
내게 어떤 일이 생길 때만 이런 것일 줄 알았어. 당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계속해서 최상위는요. 온종일 당신의 생각이었나 봐. 그런데 우리가 가게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당신의 모습을 봤으니까. 그런데 당신이 그럼 세상이에게 힘이 없을 거라고, 은혜도 모르는 폐업 망덕한 여자라고 생각해? 당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당신의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건강해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어떨까? 당신이 우리한테 했던 짓은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냥 당신이 남편에게 지른 잘못만 세상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나도 이번에 있었던 일로 하고 넘어갈게. 동영상 속에서 어머니께서는 제가 몸이 아프고 난 이후 아내에게 폭언과 무시를 당해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매번 같은 시간에 재활치료를 받는 것을 아신 후 친구와 대화하는 저를 찾아오셔서 들었던 대화 내용 때문에 화가 났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받는 무신을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아내로부터 배어나도록 도움을 받지 못하고 폭언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 더 화를 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앞으로는 잘못했던 점에 대해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 잘못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내는 나와 어머니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동영상 속에서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며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제가 왜 사과를 해요? 뭘 잘못했다고? 그게 제 탓인가요? 그리고 누군가 사과를 해야 한다면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그 이가 저한테 하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된 건데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생각도 없이 사람 말이나 믿고 사기당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많던 재산 다 날려먹어서 자식 등골까지 빼먹은 사람이 누군데 저한테 사과하라 말라 말씀하세요. 지금 집 꼬라지 안 보이세요, 저희. 원래 살던 집의 절반만큼을 줄여서 이곳으로 이사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마침내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가장 좋아하던 것을 팔았어요. 그래서 거지처럼 된 집으로 이사했죠. 그리고 그분은 두 분의 부모님이 하신 일들을 해결하겠다며 믿고 쫓아다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결과 저희가 옮겨오게 된 것도 그분이나 아버지,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손으로 그 사람에게 뇌출혈을 일으켜 반병이 되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뇌출혈로 쓰러져 죽을 뻔한 어머니의 아들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하자면요. 만약 제가 없었다면 어머니는 자식을 죽인 부모가 될 뻔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도 전에게 사과를 요구하시고 계시죠. 어머니의 아들 생명을 살린 은인으로서 감사하다 해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제가 먹고 사는데 쓰는 돈은 제 번 돈입니다. 내가 말한 주제는 정말 어머니가 듣고 흥분했기 때문에 심장을 잡아 두들겨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고 바닥에 쓰러지셨죠. 그때 심장마비가 온 듯한 증상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우리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처음에는 놀랐던 표정을 짓기만 하고 시간이 흘러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움직이는 것이 둔해진 것을 지켜보면서도 말이죠. 결국 어머니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119 구조대에 연락드린 것입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수학이 넘어 구조대원이 지시하는 응급조치를 하는 것 같았는데 누가 봐도 건성으로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그날 목숨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곧바로 구조대에 전화를 했거나 조치를 취했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 장면을 본 순간 아내를 찢어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남편의 어머니, 자신을 아껴주던 시어머니를 죽어가도록 방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믿고 싫어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냐는 말이에요.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여졌다면 그 자리에서 집안에 있던 모든 것을 부쉈을 거예요. 하지만 불편한 제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제 움직임에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바람에 가까운 발버둥만 쳤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과 아내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에 대한 원망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바닥에 누운 채 발버둥을 쳤고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발악하다 보니 온몸에 힘이 빠져 거의 탈진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꼭 복수를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인해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복수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SD 카드라면 사법부에서 아내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SD 카드를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여겼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처벌할지 알아보았지만 해당 증거만으로 아내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들었습니다. 아내의 행위는 유기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지만 신고 전화와 응급조치 시도라는 뒤늦은 행동으로 인해 유기치사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죄의 성립 가능성은 50대 50이 아닌 20대 80으로 평가되었으며 무죄의 확률은 80%였습니다. 어느 누구든 동영상에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방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은 불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미칠 것 같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죄를 받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 죄를 단순히 사법부에서 받는 처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 삶을 걸고 아내에게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계획과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SNS 인플루언서인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째내기 위해 내부의 정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었어요. SNS가 삶의 모든 것이 된 아내에게는 그 행동이 사법부의 처벌보다 더 두려우며 무겁게 느껴질 것이라고 저는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아내가 저와 부모님께 저지른 행동들은 이미 증거로 모아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안에 실체를 더 밝힐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모으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머지 증거들은 아내의 휴대폰 속에서 찾기로 했어요. 뭐가 더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내의 휴대폰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24시간 내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내였지만 그래도 잠시 몸에서 휴대폰을 떼어놓는 시간은 있었습니다. 샤워하거나 낮잠을 자는 등의 순간이 그러한 시간에 해당합니다.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아내의 실체를 폭로할 만한 내용을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물론 움직임이 불편한 몸 때문에 즉각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었지만 천천히 하나씩 증거를 수집해 나갔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에는 놀라운 사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아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SNS 활동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만 알았지만 이것 외에도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판매하는 상품이 자주 바뀌기도 했고 업체가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내가 직접 제작한 상품을 SNS에 판매하는데 그 제품이 아주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값싼, 안전성이 미인증된 화장품을 다른 용도로 수입해서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고 직접 제작한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사장님, 기다리고 있는 제품은 언제쯤 도착할까요? 저희 구매 문의도 많고 주문량도 많은 상황입니다. 밀린 상황인데 요즘 중국에서는 코로나 재확산 문제로 출항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번에 최대한 많은 물건을 보내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물건을 많이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저번에 조금씩만 받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혹시나 싶어서 그랬는데 뭐 여지까지 문제가 된 적도 없고 공업용이라는 서류도 확실하게 준비돼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우리 쪽은 상관없는데 뭐 문제가 완전히 없으려면 사장님께서 잘 준비해야 될 거예요.
무조건 포장을 바꿔서 판매하는 게 다가 아니라 수입한 제품을 용도 그대로 공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한 증거나 서류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아시겠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모릅니다. 사장님께 공업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판매한 사실만 말할 뿐이에요. 사장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렇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전부터 이런 일을 자주 해왔거든요. 최근에는 지인과 나눈 대화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인데 의류나 액세서리 같은 싼 제품을 가져와서 더 비싸게 팔았어요. 혜정아, 요즘 사업이 잘 되나 봐. SNS 댓글이 대박이었던데. 세상에는 정말 어리석고 우스운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야. 그렇지 않은가요? 덕분에 놀면서도 돈을 벌어 담게 됐네. 놀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래도 직접 제품을 만들기 어렵지 않아. 아무리 공장에서 모든 것을 해준다 해도 디자인이나 원단, 박음질 등은 너가 확인해야 하는 게 아니야.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왜 너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 항상 관심이 있어. 그런데 손대기만 해봐서 서운하니까 함부로 뛰어들지 못할 것 같아.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까? 우리는 잠깐 친구도 아니고 평생 친구인데. 사실 내가 파는 제품은 전부 시장 제품이야. 택을 바꿔서 팔 뿐이라 신경 써야 할 것도 없고, 뭐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걸리면 그쪽에서 내 제품을 카피했다고 말해야 해. 그래도 내 말을 믿을 거야? 내가 파는 제품을 산 여자들은 내 하녀나 다름없어. 어떤 사실이든 전부 내 말만 따르고 믿을 거라고. 그들은 내 물건이 정말 좋아 보이니까 산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 멍청한 여자들은 그것을 입고 있는 나를 산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카피를 하던, 제품에 문제가 있던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해도 괜찮아. 문제를 제기해도 앞에서 미안한 척을 하면서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주고 신경을 써주는 척해야 해. 그러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런 여자들은 천성이 하녀천성으로 태어나서 걱정할 게 없어. 내가 너 이쪽 일을 시작하면 그동안 알아온 팁들을 전부 내게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내가 지금까지 팔았던 제품들은 그런 식의 제품들이었어. 불량, 허위 사실, 미인증 카피 모조품 등이었지. 제대로 된 제품이 하나도 없었어. 그 증거들을 모두 모았어. 팔다 남아있던 제품들은 베란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들도 확보했어. 그리고 아내의 추악한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하나 더 있었어. 아마 어머니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일로 크게 분노했을 거야. 아내가 SNS를 통해 만난 남자가 여러 명 있었거든요. 하룻밤 만나 잠자리를 하고 헤어지는 것도 바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바람이라면 아내는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과 대화를 한 내용과 숙박업소에서 찍은 사진들도 모두 제 휴대폰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기게 됐죠. 그쯤 되니 제가 밝힐 수 있는 아내의 실체는 모두 다 밝혀낸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됐죠. 마지막 제 계획과 목표는 어머니께서 죽어가는 현장에서 고의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아내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 저는 이제까지 참고 있던 아내를 향한 분노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죠. 너,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곧 이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걸 알았으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혼 선서를 왜 그래? 이해가 안 돼. 혼자로는 어렵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디서 그런 용기를 가졌다는 거야?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무슨 이유로 이혼을 언급하게 됐는지. 그리고 당신이 이혼을 원한다면 나는 벌벌 떨거나 할 것 같아. 나도 당신이 이혼을 원하면 좋아.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데. 그래, 이혼하자.
하지만 이혼을 한다면 합의 이혼을 해야지.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한 건데 말을 너무 험하게 한 건가?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건가? 아니라면 재산 분할을 많이 가져가고 싶어서 이혼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쥐뿔도 없으니까 돈 따위 필요 없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는 거야.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에게 포근한 것들, 우리 부모님을 무시한 것들 전부 용서할 수 없어. 게다가 당신이 SNS에 미쳐서 범한 잘못들도 알게 되어서 무서워. 뭐가 잘못됐다고? 나한테 뭘 잘못한 거니? 당신이 뭘 아는데 함부로 짓거려? 웬만한 건 다 알아. 제품들의 문제도 있는 걸 알아. 계좌로 입금 받아서 탈세한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당신이 SNS로 만난 남자들이 엄청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당신은 내 뒷바라지를 오랫동안 해왔지.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혼 소송이든 신고든 먼저 하면 돼. 왜 나를 붙잡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협박해서 나에게 조용히 떠나라고 하는 거야? 돈을 모두 포기하라는 건가? 당신이 이제껏 범한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자수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당신이 범한 잘못까지 난 알고 있어. 당신이 어머니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기만 했다는 걸 너는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너희들이 뒷바라지한 거 가지고 자만심 갖고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이 모든 것을 건대해 책임져야 할 거야. 좀 적당히 해. 그날 일에 대해 부인해도 됩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방에서 거실로 어떤 거리를 달렸는지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쓰러지는 것을 모르시고 있는 척하지 마세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당신이 사실상 어머니를 죽인 게나 다름없어요. 누가 죽인 것인지를 얘기해봐요. 죽인 건 네가 한 거야, 새끼야. 증거가 있어. 정말로. 맞아. 내가 그날 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날의 일을 들어도 당신은 제정신일 수 있나요? 보자. 내가 말한 것이 맞아. 내 어머니가 쓰러질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당신의 어미도 주제 모르고 헛소리하는 거야? 짓거리던 그 나불거리는 모습을 보기가 싫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날 친구라도 할 거야. 살인죄로 살고 있어. 너네 엄마를 내가 죽였다고? 너도 마찬가지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야. 그들 몸속에 있는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나를 향해 뭐라고 하려는 거야? 그리고 나의 엄마가 숨을 거두는 걸 보고 한 것은 신고였고 응급조치도 취했어. 하는 척하면서도 구조대원에게 말을 따랐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해야 하나? 새끼야, 내 뒤조사에서 잡은 내 몇 가지 약점으로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가려는 건 잘못된 일이야. 야, 신고하렴. 신고하든 소송하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도 좋아. 그리고 내 엄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나에게 다 들었어. 그래봐도 내가 내 엄마를 향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기에 드디어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언을 내 아내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모은 증거로 아내를 식약청, 국세청,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할 차례였어. 불법 행위로 가득한 아내의 SNS 판매의 경우 즉시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신고한 아내의 유기치사죄도 홈캠 SD 카드의 영상과 아내의 증언으로 입증되었어. 마지막으로 아내의 SNS 계정을 해킹하여 그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아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과 게시물을 SNS에 공개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일로 아내는 저에게 죄를 묻겠다며 큰 소란을 일으켰고, 너 때문에 나를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냐?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와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뭘 먹고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라며 비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라고, 사람을 살해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고, 우리 어머니가 고인물로 돌아가셨다고 역시 너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가능했던 생존의 기회조차 당신으로 인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년이 뭐예요? 잔인해요. 그래, 더 말해봐요. 내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한 말들 그대로 다 회상해 줄 테니까요. 반성조차 하지 않는 아내와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만 해서도 복수에 만족해요. 그 후에는 아내와 이혼하게 되고 힘든 재활 치료를 거쳐 전과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삶이 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것은 바라지 않고 좀 쉬고 싶어요. 사람 관계에 대해서 말인데요.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갑자기 자연인이 되어 산으로 가게 될지도 몰라요. 무인도에 숨어들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